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5가지 키워드로 보는 2022학년도 대입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각 대학교는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행계획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키워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약대 학부 모집입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아예 1학년 신입생부터 학부 모집을 시행합니다. 요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적성고사의 폐지입니다.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는 만큼 적성고사 폐지 대학 중에 일부가 논술 전형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요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요것을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대학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된 수능이 우리 2학년 학생들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실시가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예요. 이 부분은 많은 매스컴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키워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약대 학부 모집이라고 했죠. 그동안의 약대는 어떻게 선발했냐면요, 1학년, 2학년은 대학 일반 학과, 특히 이제 화학과 생물학을 배울 수 있는 일반 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3학년 때 약학 전문 대학원에 편입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2+4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2+4 체제, 물론 아직은 유지가 되지만 우리 2학년 학생들부터는 1학년 때부터 그냥 6년을 쭉 대학생으로 다니는, 학부로 다니는 6년제 약대가 신설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신설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랬던 것이 이제 복귀가 됐던 거죠. 그에 의해서 이제 몇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합격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약대를 가고 싶었던 학생들은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화학이나 생물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다음에 피트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약학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나 생명과학과의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대를 학부로 뽑는다 하니 굳이 화학과나 생명과학과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었을까요? 낮은 학생들이었을까요? 전문대학원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이 화학과나 생물학과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더 이상 화학이나 생명과학과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인기가 좋았던 화학과나 생명과학과나 화학생명공학부 이런 학과들의 합격선이 낮아지고 경쟁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죠. 이 약학대학 때문에 좀 심기가 불편해지는 학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약학대학하고 경쟁하는 학과들, 뭐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약대와 합격선이 그동안 비슷했던 치의회, 그 다음에 수의회, 한의회 이런 과들이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옵션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치대를 써볼까, 어느 지역의 치대를 써볼까, 어떤 대학의 치대를 써볼까 이랬지만 이제는 치대를 써볼까, 약대를 써볼까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는 이제 그들만의 또 리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정리하자면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은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치의대, 수의대, 한의학과는 약대랑 경쟁할 가능성이 있더라. 이게 바로 약대 학부 모집이 대학 입시에, 그것도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약대 학부 모집 학교와 아직 약대 학부 모집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모집 인원이거든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아직 미실시 내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이 일부가 있는데 여기까지 학부 모집이 실시가 된다면은 거의 1500명 뭐 이런 숫자가 학부로 뽑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의대 밑에
치의대 뭐 이렇게 수의대 있었지만 그 1,500개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학과나 생물학과는 1,500등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미실시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 화학이나 생물학과를 진학해서도 다시 2+4년제에 도전할 기회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마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적성고사 전형의 폐지입니다. 적성고사 전형의 폐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3학년 또는 지금 졸업한 선배들은 적성고사 폐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적성고사 성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적성고사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됐던 이 적성고사가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러니 많은 학생들, 중하위권에서 적성고사로서 수도권 4년제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신에 적성고사의 폐지와 맞물려서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들 중에 일부가 논술고사를 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2022 대입 전형에서 보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런데 대학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신설되는 대학들 때문이죠. 신설되는 대학은 그동안 적성의 왕 중의 왕, 이렇게 평가받았던 가천대학이 논술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역시 논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원대학도 적성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았고 4, 5등급대의 내신을 갖고 있고 모의고사 수능이 한 4등급, 5등급을 갖고 있던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대학이었는데요. 이 수원대학도 논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생겼죠. 그동안 논술 하면은 어떻습니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 어떤 학생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렇죠.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학교들은 그렇게 아주 극상위권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이 논술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적성이라는 별도의 시험을 또 준비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논술로서 조금 상향된 대학도 지원해 보고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 가천대, 고대세종, 그리고 수원대 이런 대학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희망을 가지고 한번 논술 준비를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 이 가천대라든가 고대세종이라든가 수원대에서 자기들 학교의 논술 양식을 공개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논술을 보겠다. 그러면 모의 논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의 논술 한번 보시고 이거 나한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도 준비해 보신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논술의 기회가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적성고사 폐지와 논술의 실시, 요거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의 실시입니다. 지역균형 인재, 이름 그대로입니다. 지역균형,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해라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 충남대 경우에 대전 충남 지역 학생들, 강원도의 경우에 강원도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대학의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이런 방식을 지역균형 인재 또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수도권 지역균형 인재 전형의 신설입니다. 전형의 방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라. 이 내용들은 거의 우리 교육과학부에서 대학에다가 권장하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원했어요. 결국 각 학교마다 대략 정원의 한 10% 정도의 인원을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해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대학에 그 추천자 명단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추천이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대,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뭐 그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화여대, 뭐 서울교대, 그리고 뭐 중앙대, 경희대, 꽤 많네요, 생각보다는. 어쨌든 요 최상위권 대학에 포함하는 요 대학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인재입니다 하고 추천해가지고 하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 뭐 여러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도권의 모든 대학들에게 권장을 한 겁니다. 다 추천 전형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모집 요강들을 쭉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학들이 지금 추천 인원 제한까지 둔 대학들입니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고려대학교는 기존에 있는 전형들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을 거고, 연대도 상관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그동안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생겼고,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교과 전형이 생겨버린 거예요. 각 고등학교에서 이 추천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도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추천권이 오나 안 오나 아마 좀 기대?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천 대상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내신 2등급 언저리의 학생들, 요 학생들은 대학을 쭉 보시고 학기 초에, 내년도죠? 내년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선생님, 저 고교 추천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한번 추천받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담 시에 피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무슨 뭐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천을 희망하는 자신의 의지도 표명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합격 가능성을 놓고서 아마 선정하는 작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추천 전형 때문에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수도 좀 줄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전형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과 전형의 폭, 지역균형 인재가 포함된 교과 전형의 폭은 넓어졌고, 또 이 덕분에 아마 합격선이나 이런 것에 전체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이 추천을 받는 것,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합격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추천을 받아봐야 오히려 독이 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균형 인재전형 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도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나눠보시면 상위권 대학은 2등급 3개 정도의 수준을, 그리고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대학은 2등급 2개 또는 3등급 2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능 최저는 받아야만 지역 인재다라고 대학이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천을 받는 부분과 또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부분이 일치해야만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뭐 좀 착한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만, 그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역시 화면에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없이 뽑는 대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다면은 내신이 어떻겠습니까? 내신 합격선이 굉장히 올라가겠고 경쟁률도 좀 치열하겠죠? 따라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교과 전형, 특히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2등급 정도 언저리 학생들, 수능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된 수능. 이거 좀 어렵습니다. 수능,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지금 우리 3학년 선배들의 수능 어때요? 그냥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탐구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뀌는 수능은 어떤지 알고 계시죠? 이미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한 차례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어는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국어 선택. 그리고 또 수학의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느냐,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기하를 선택하느냐, 가형나형이 없고 선택인 거예요. 물론 일부 대학에서 이런 걸 발표했죠. 특히 상위권 공과대학에서 이걸 발표했죠. 우리 공대, 우리 의대, 우리 자연대를 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만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라고 이미 이제 언급한 대학들이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또한 탐구 부분은 뭐 형식적으로는 사탐과 가탐이 상관없이, 사탐, 가탐 상관없이 아무거나 학생이 나는 사회도 좋고 과학도 좋으니까 1과목은 사회문화, 2과목은 물리 이렇게 선택해야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마 그렇게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의 선택중심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수능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들을 열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죠?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수능 성적은 나의 등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내가 10등을 했다. 그러면 수능 점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나는 몇 점이 나올까요? 100분위 점수, 90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준 점수로 등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비율, 석차에 따른 비율로 점수가 나가요. 선택했던 과목,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했던 과목, 나도 자신 있었지만 다른 애들이 그 선택한 아이들이 그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하나 틀렸는데 나머지 친구들 다 맞았어. 그래서 100명 중에 내가 90등을 해버렸어요. 수능 성적을 받으니까 1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그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의 등락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중에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문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어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수학은 아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또 그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 쪽을 선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 뚜껑을 열어야만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거 좀 쉽지 않은 수능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기 어려운 수능 성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좀 해결책은 없는데 어쨌든 변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짚어봤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수능 네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모집 인원의 변동이 막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큰 틀의 표만 보시면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한번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상당히 줄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서울 수도권 쪽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6천여 명의 감소가 사실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과 전형 약간 늘었고 앞서 설명했듯이 지역균형 인재 전형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늘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정시 전형 그래도 크게 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 역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서울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의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당 나눠보면요, 이게 수백 명에서 천여 명까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이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기도 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를 너무 못 봤어. 내가 이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좌절을 하고
아, 그래, 나는 오늘부터 내신 포기, 수능에 올인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 뭐 특목, 자사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학생들이 어차피 내가 속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려우니 수능이다,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정시 쪽으로, 그리고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수시 쪽으로 해서 완전히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특히 대학에 따라서 또 중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떻게 될까? 저는 내심 합격선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평범한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내신파든 수능파든 수능 열심히 준비하세요. 뭐 당연히 내신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정시, 수능 열심히 다 준비해야 되는 거 고등학생이면 당연한 일이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입시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서 기억나세요? 수능 최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 많아졌어요. 그러면 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 정시 모집 인원이 많아졌어요. 정시 모집 인원은 대체로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죠. 수능이 중요해졌어요.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중요해졌다.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로 얘기했던 약대 학부 모집.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약대 학부 모집에서 수시는요, 상당히 많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수능의 중요성이 이번 2022학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고3 준비, 수능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